19세기 유럽에서 음악은 그냥 듣기 좋은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심지어 혁명을 이끄는 아주 강력한 무기이기도 했죠. 오늘 바로 그 음악이 어떻게 유럽 역사를 뒤흔든 정치적인 깃발이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악이 특정 국가의 정체성을 갖게 된 거, 즉 음악의 국적이 생긴 게 과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음악이 각 나라의 색깔을 입기 전에는요, 전 유럽이 단 하나의 음악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탈리아어였어요. 수백 년 동안 유럽의 모든 궁정과 오페라 하우스는 이탈리아 작곡가들이 만든 음악과 그들의 언어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당연하게 쓰는 아다지오, 알레그로, 포르테 같은 음악 용어들 전부 이탈리아어잖아요. 바로 그 시대의 흔적인 거죠. 이게 얼마나 절대적이었냐면 독일을 대표하는 작곡가 바그너가 영국 런던에서 자기 오페라를 공연하려고 하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뭐라고 조언했는지 아세요? 일단 이탈리아어로 번역부터 하시죠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일화 하나만 봐도 당시 이탈리아 음악의 위상이 어땠는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뒤엎어버린 거대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나폴레옹 전쟁이었죠. 프랑스 혁명의 불길이 유럽 전역으로 번지면서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졌고 각 민족들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음악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민족주의 음악의 첫 번째 역할이 등장합니다. 바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일이었죠. 대표적인 예가 독일과 이탈리아인데요. 두 나라 다 통일을 꿈꿨지만 그 방식은 정말 달랐습니다. 독일은 바그너의 장엄하고 철학적인 음악을 통해서 우리 게르만 민족의 문화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려 했죠. 반면에 여러 개의 작은 나라로 쪼개져 있던 이탈리아에서는 베르디의 오페라가 남녀노소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은 오페라가 끝나면 다 같이 비바 베르디를 외쳤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베르디 만세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기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는데요. VERD가 바로 이탈리아의 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만세라는 문장의 약자였던 겁니다. 작곡가를 향한 환호가 곧 독립을 향한 혁명의 구호가 된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었죠.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입니다. 특히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이 나올 때 객석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히브리인들의 모습에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던 자신들의 처지를 봤기 때문이죠. 조용히 음악을 감상하던 오페라 하우스가 순식간에 혁명의 열기로 들끓는 정치 집회 현장으로 변한 겁니다. 자, 그럼 음악의 두 번째 역할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외세의 지배 아래 있던 민족들에게 음악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쇼팽 이야기인데요. 조국 폴란드가 강대국들에게 분할 점령당한 뒤 쇼팽은 평생을 파리에서 망명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행할 때마다 꼭 챙겼던 게 있답니다. 바로 폴란드 흙 한 줌을 담은 작은 잔이었죠. 그가 얼마나 조국을 그리워하고 사랑했는지 이 일화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찡해지죠. 쇼팽이 조국을 위해 선택한 무기는 바로 피아노, 그리고 폴란드의 전통 춤곡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폴로네이즈인데요. 원래는 귀족들이 파티에서 추던 아주 화려하고 장중한 춤곡이었는데 쇼팽의 손을 거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쇼팽은 그냥 이 춤곡을 가져다 쓴 게 아니었어요. 그는 폴란드 고유의 민속 리듬을 가져와서 그 안에 조국을 잃은 비극적인 감정과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영웅적인 저항 정신을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파리 같은 유럽 문화의 중심지에서 연주함으로써 폴란드의 슬픔과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외침으로 만든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의 문화적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것을 찾으려고 했던 러시아로 가보시죠. 그 당시 러시아는 정치, 군사적으로는 정말 막강한 나라였지만 문화적으로는 좀 달랐습니다. 특히 궁정이나 귀족 사회에서는 이탈리아 오페라나 독일 교향곡이 아니면 음악 취급도 안 하는 분위기였죠. 아예 외국 작곡가들을 데려와서 음악계를 맡길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상황에
이건 아니다 하고 반기를 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러시아 5인조라고 불리는 그룹인데요. 정말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전문 음악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군장교, 공무원, 해군 장교, 심지어 화학가까지 있었죠. 이들은 서양식 음악 교육을 거부하고 진짜 러시아의 영혼이 담긴 음악을 만들자라며 뭉친 말 그대로 아마추어 혁명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러시아 역사나 민요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음악을 처음 발표했을 때 서구 음악에 흠뻑 빠져있던 귀족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건 뭐 마부들이나 듣는 촌스러운 음악 아니냐면서 대놓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시 러시아 사회가 겪고 있던 서구 문화를 따를 것인가 우리 고유의 것을 지킬 것인가 하는 깊은 문화적 갈등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19세기 음악은 민족주의라는 거대한 파도와 만나서 과연 어떤 역할을 수행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탈리아처럼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묶는 통일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둘째, 폴란드처럼 억압받는 민족에게는 문화를 지키고 독립의지를 불태우는 저항의 목소리가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는 서구 문화로부터 벗어나려는 일종의 문화적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결국 19세기를 거치면서 음악은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냥 듣고 즐기는 예술을 넘어서 한 민족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그들의 열망과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깃발이자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음악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시대, 우리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소리는 과연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